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발언들이 현실로 반영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오늘은 트럼프의 당선이 동아시아 전체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도 미국과 아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자동차의 최대 수출 국가는 미국인데요. 트럼프의 당선으로 멕시코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돌자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전부 들어가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일본 역시 안보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방위비와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트럼프의 사이는 2020년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으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면서 일본과 트럼프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경제적 문제로만 보자면 불과 며칠 전 새침하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던 중국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시절에도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관세를 60%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이 겪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큰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GDP의 13%인 4조 위안을 투입했던 데와 동일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선택한다면 중국은 16조 위안, 한화로 3천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중국판 추경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미국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 11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죠. 트럼프의 승리 선언 하루 뒤에 있었던 이 담화가 현재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중 한 외신 기자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받은 도움이 있기에 우리가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는 국제 평화,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군사적 기술 지원을 받고 전쟁 경험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선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편 관세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 생산 라인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각 기업들 역시 미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역시 위축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트럼프 당선 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사업과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이 오갔다고 밝히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5년이면 남북분단 80년째 되는 해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상태인 전쟁국가이기도 하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한미군을 무조건 철수할 것이다. 방위비 인상을 목적으로 협상의 키로서 이용할 것이다.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트럼프의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을 압박할 때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의 언급이 나오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고 방위비와 철수를 문제 삼아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를 압박하기에는 미국에게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미국에 어디로 보낼 것인지 트럼프가 자신이 명령하면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제약 요인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인 평택의 험프리스는 존재 자체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고 전략적 위치가 지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이락에서는 트럼프의 지난 대통령 시절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했다며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가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고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저서에 트럼프가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처리하게 놔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협상과 미국의 이익 모두를 실현하기 위한 카드가 될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6시간 전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한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북한 애정은 이어질까요? 트럼프는 재임 당시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회담을 연달아 개최하며 스스로 북한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해왔다고 강조할 만큼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이 컨트롤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다고 이야기해왔는데요.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도 북한을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북한은 거대한 핵 보유국이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김정은 마케팅으로 불리는 이 문제는 김정은에게도 나쁜 결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핵 보유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미가 다시 만나 북한도 미국도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상황은 모호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파병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지난달 31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제3국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으로 확전을 의미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북한이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락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는 데 따로 핵 기술과 무기의 최신 기술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기술과 별개로 실제로 파병된 군사의 월급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은 파병을 통해 군사적 기술과 금전적 이익까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12월까지 북한의 파병 규모가 총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 한화 약 277만원가량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도 큰돈이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인 206만원 보다도 많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대로 북한군 1만 명의 월급을 1년으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달러, 한화로 3,2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임금의 10%를 받고 나머지는 충성자금으로 북한 노동당에 보내집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외화벌이 수단과 무기 기술력까지 생긴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남북을 두 국가로 선언하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개입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